네, 안녕하세요. 저 변호사입니다. 토요일 오후고요. 또 출근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공부법 두 번째를 한번 해볼게요. 공부법이란 게 사람마다 다 달라서 장단점이 있겠는데, 저는 제가 나름대로 썼던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우리 그 국사 시간, 역사 시간 배울 때 이런 거지. 자, 동학혁명. 야, 동학혁명이 뭐야? 동학혁명은 말이지, 구체적인 연도는 못 외우더라도 언제 대략 조선 후기에 어떤 일이 문제가 촉발되어서 어떻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걸 기치로 누가 봉기를 했고, 그런데 그게 결국 나중에 관군에 의해 진압이 되어서 이런 사건이다. 우리가 이거 흥부놀부전이 어떤 얘기야? 그러면 한 1분 만에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이게 옛날에 흥부와 놀부가 있었는데 쭉 그 엘리베이터 스피치라는 게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스피치가 뭔지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에서 투자를 받을 때 그 투자를 해주려는 투자자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한 10몇 층에서 딱 내린다고 한다. 그 시간 동안 내가 지금 하려는 사업이 무엇이고 왜 돈이 필요하고 당신이 여기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를 효과적으로 딱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 스피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히 그 컨셉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고, 키워드가 내 머릿속에 있어서 나한테 주어진 10몇 초 동안 다다다닥 얘기를 할 수 있어야만 엘리베이터 스피치가 가능해지겠죠. 마찬가지로 공부라고 하는 것이 역사 같은 경우에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갑신정변, 갑오경장, 이런 덩어리가 있을 때, 이 덩어리가 이 기승전결이 무엇이다라는 그 사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부를 좀 잘하는, 또 효율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혹시 여러분 그 파워포인트 다음에 나온 그 프레지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프레지라는 그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그림 안으로 쑥 들어가서 더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전체적인 보여주고. 처음에 저는 프레지가 나왔을 때 야, 저거 진짜 되게 멋진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프레지가 또 유행을 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프레지, 이제 파워포인트가 아니고 프레지를 가지고 이제 PT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보고 뭘 느꼈느냐, 이게 툴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파워포인트는 되게 선형적인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프레지는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이 그림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또 보여주고 다시 전체를 보여주고,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툴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게끔 스토리보드를 짜야 프레지가 의미가 있는 거지. 스토리보드가 이렇게 선형적인데 툴이 좋다고 해서 프레지를 쓰는 것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냐 그러면, 그때 제가 프레지를 잘 쓰는 사람들을 제가 볼 때 뭘 느꼈냐면, 이게 전체적인 그림의 모양을 일단 크게 탁 보여줘서, 자, 요겁니다. 자,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라고 크게 딱 때려주고, 자, 그럼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볼까요? 그럼 안으로 툭 치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발단을 또 쪼개는 거죠. 또 발단 쪼개고 나온 다음에 다음 전개.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도 결국 모든 공부가 어떤 큰 목차가 있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고, 나무를 저 바깥에서 보면 큰 나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거기에 맥이 있듯이, 그 구분을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전체에서 어느 줄기에 어느 가지를 내가 파악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이건 결국 무슨 나무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번 시험 보면은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새나무다. 이게 머릿속으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소나무는 가지가 몇 개가 있고, 그리고 소나무는 큰 틀에서는 이런 거야.
말이 약간 중언부언했는데, 일단 내가 공부하려는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맥을 우선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망원경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일단 이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외우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구분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특히 저희들 법학 공부할 때는 무조건 앞에 개념이 나오거든요. 근데 법학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부가 제일 앞에는 개념, definition, 개념이 딱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그거 말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내가 하나의 죄를 지었으면 다음에는 처벌 안 된다. 요거는 일반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념은 예를 들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함은 형사소송 기판력의 외부적 효력의 하나로서 이미 일정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다시 기소되거나 재판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만약에 기소될 경우에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자, 요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냥 일사부재리를 그거는 말이지, 그거 한번 처벌되면 다시 처벌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일사부재리는 형사판결 기판력의 외부적 효력의 하나로서 블라블라블라블라 딱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 한 석줄의 문장이 딱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하는 거지만 개념은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부분과 암기를 할 부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적어도 개념 부분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개념이 충분히 암기가 되면 그 개념에서 사실은 그 뒤에 목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가, 특히 이제 사법시험은 특징이 2차 시험에서 이게 필기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써야 돼요. 그냥 찍기가 아니고 필기시험이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개념을 쓸 때 일사부재리 원칙은 뭐지? 쓸 때 그거는 한번 처벌을 당하면은 다음에는 처벌을 당하시, 이런 식으로 일반문으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생각한 게, 이게 내가 지금 예를 들어 형법이다. 형법이면 형법 총론과 강론이 있는데, 형법 총론에는 그러면 개념이 몇 개가 있느냐? 개념만 뽑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법성 인식의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개념들을 쭉 뽑은 다음에 그 개념을 제가 정리를 했죠. 개념 자체도 학자들만의 좀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나름대로 조합을 했어. 그러니까 한 과목에 한 7, 80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개념을 제가 읽은 거예요. 계속. 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다 군더더기 없이 딱 그것만. 그 다음에 위법성 인식에 대한 착오는 다. 그 다음에 그 개념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이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은 이해하면 되지만, 개념은 철저하게 내 머릿속에 딱 박혀야만 이렇게 툭 찌르면 툭 나올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렇게 개념을 전 과목, 그때 사법시험이 한 8과목 되니까 8과목인데 또 좀 더 쪼개면 한 12과목으로 쪼개질 수 있는데, 개념만 해도 몇백 개잖아요. 하지만 테이프를 해서 계속 들으니까 이제 개념은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개념을 쭉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 요소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설명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제가 사법시험 합격한 다음에 신림동에서 강의할 때 F1 개념 노트라는 걸 제가 제일 처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개념은 별도로 짜집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군법무관 하면서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그 수험서가 F1이 도움말 F1 개념 노트라는 거를 95년 정도에 한번 만들어서 신림동에서 한번 뿌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나중에 또 F1 또 커뮤니티로 이어지는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